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제 제목은 지식이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갖고 와봤어요. 역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에 희미한 모순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창의성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학창 시절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고 그냥 때가 되면 그 나이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도 물론 잔혹한 입시 지옥을 통과해서 대학을 갔죠. 뭐 그런 시기였지 그렇게 사회 전체가 우리가 창의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창조적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고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입시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힘드시죠? 그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복귀는지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이라는 건 제가 열심히 안 다니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발전을 위해서 막 신경 써주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과제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너무 이렇게 좀 힘든 구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는 젊음의 가장 좋은 시간들이 전 국가적으로 인간을 창의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창의성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창의성이 발휘가 안 되는 이상한 구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다 입시, 대학생이 돼서는 과제 이런 말들. 그래서 결국은 뭔가 모두가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결국 모두가 다 안 창의적이 되는 희한한 구조? 다들 지쳐있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이상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감히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 나타나냐면 이게 스펙이라는 거 이제 되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비슷비슷해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왜냐면 입시 구조가 어찌됐건 정형화가 돼 있고 대학을 들어와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들도 결국은 같은 방향성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IMF 이후에 굉장히 좀 쉬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있고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헬조선이다.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해지니까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되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뭐 80년대처럼 대학생 때 신나게 데모하고 대학 졸업해서 뭐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문화적인 걸 누릴 만큼 누리면서 그냥 대학교 3, 4학년 돼서 내가 뭐 하지라고 고민해서 인생을 뭐 이렇게 한두 번씩 뭐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전혀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 개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조심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딱 돌아서 경쟁의 선상에 서버리면 원하건 원치 않건 거의 모든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취준생들이 비슷비슷한 스펙, 비슷비슷한 생각, 비슷비슷한 상상력 이런 모습이 되죠. 반대로 뒤집어서는 어떤 문제가 되냐? 회사를 이끌거나 기업을 이끌거나 또 어떤 단체를 이끄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인재가 없다. 사람은 많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구조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과거의 노동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노력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다 비슷비슷해. 이렇게 되는 희한한 구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저도 어찌됐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고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역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 시점에서 갑자기 오늘 우리 화통 콘서트 같이 와서 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세요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좀 잘 살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만 해도 너무너무 복잡한 과정이었고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내 나름대로 연구의 결실도 맺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초입인데 저보러 이제 청년들 앞에서 좀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눠줄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란 건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느낀 것 말고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 연극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떤 경쟁 속에서
요즘 말로 한다면 차별성을 구축해서 세상 속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라는 이제 고민으로 오게 된 거죠. 그 고민의 결과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최고란 얘기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생각,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조금 무시했던 것들 가운데서 내가 대답을 얻지 않았나, 그걸 좀 단순한 단어로 표현하면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란 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은 왜 하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힘들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경쟁이 과격하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삶의 숙제들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근데 사회는 너무나 화려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타닥타닥 굴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거짓말하기 좋은 구조죠. 제가 SNS랑 셀카라는 말을 썼어요. 대강 느낌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내 삶의 방향은 하나 뭔가 솔직히 말해서 없는데, 근데 SNS라는 건 나의 전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나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찍지 않죠. 이렇게 찍는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신나게 싸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나왔는데, 나오다 오늘 거리를 걷다 거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그 거리를 찍어서 올리면서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올리면 좀 폼이 안 나니까 나 지금 이 거리를 걷고 있다, 에스프레소와 함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런 멘트를 남기고 나면 SNS에 보여주는 나는 그냥 그날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 있게 걸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전에 한 10시간 정도 막 원고 치느라 머리 안 돌아나면 커피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는 거죠. 셀카를 찍고 SNS에다가 나름의 어떤 정의감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막 어떤 유명한 셀럽의 거친 주장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줄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불의를 두고 댓글로 막 욕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냉정하게 따지면 내 삶의 현실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것들은 작은 감정의 편린들이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 또 그 안에서 그냥 이미지화된 나가 아닌 진짜 내가 내 인생 딱 한 번 사는 나만의 인생인데, 뭐 세상에 알려질 만큼 대단하진 않더라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얘는 참 괜찮아 라고 보일 수 있게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앞에다가 이미지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제 역사를 가리키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암기 위주의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거의 절대 다수는 시험이 딱 끝난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자기가 역사 전공자가 아닌 이상에는 역사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으로 소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사, 그리고 어떤 지식, 알미라는 게 굉장히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지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통념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요거는 누군지 아시죠?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달려가서 저격을 해서 이토를 죽였다. 그것이 비록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을 통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걸 막진 못했지만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사람들은 자꾸 감정을 부여하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날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라든지, 혹은 이분이 교도소에 끌려가서 당했던 고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려고 해요. 근데 지식적인 측면으로 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했고 여순감호소에 갇혀요. 갇히고 나서 이분이 사형을 당하시죠.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두 가지 작업을 하고 돌아가세요. 첫째 뭐냐? 안흥칠 자서전.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30여 년 정도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간단하게 자서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 성장과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 그가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하나 남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겪은 걸 생각하면 잘 죽였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찌됐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본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안중근 입장에서 나는 그를 왜 처단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 아마 본인이 더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에서 죽음만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마지막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긴 글이 동양평화론이에요. 동양평화론이 뭐냐 이거예요. 민족적 감정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거, 이건 당연히 기분 나쁘죠. 뭐 어렵게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가고 있는데 제가 먹고 있던 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뺏어만 가도 기분 나쁜 게 사람 본능인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민족적 감정을 안중근 의사가 느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토를 처단한 이유는 단순한 민족적 감정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평화론이 뭐냐, 20세기 초반에 당시의 세계상을 보면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세계 열강들이 한국,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한때는 잘 나갔지만 힘없이 약해져 버린 이 나라들을 침탈하려고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 질서라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보는 비전이 뭐냐면 이거죠. 세계적으로 서양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한중일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연대를 해서 각각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 적어도 지구상에서 동아시아 3국만큼은 보존이 될 수 있다. 한중일의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 어찌됐건 객관적으로 일본이 가장 먼저 근대화가 된 나라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선의 장점 그리고 중국의 장점들을 잘 결합해서 동양의 평화를 지켰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약간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토가 이제 조선을 공격해서 조선을 점령했기 때문에 동양의 평화, 단순하다는 말은 좀 부족하겠지만 단순하게 조선 하나를 침략한 것만으로 내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앞으로 동아시아 전체 평화가 파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를 처단했다라고 쓴 글이 동양평화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일본은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를 점령한 이후에 진주만을 포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이때 동양평화론이라는 얘기를 한 게 냉전 시기 동안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냉전이 끝나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이러면서 동아시아가 되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지금 한 20, 30년 전부터 동아시아 평화, 동아시아 영내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논변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강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안중근은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이토를 처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처단이라는 건 짧게 보면 그 시대의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이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동아시아라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한계, 구조의 문제. 왜냐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한반도가 뚝 떨어져서 막 동남아시아로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의 사유를 이 사람이 치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거나 많이 간과하죠.